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을 지켜보면서 참 진짜 여러 가지 포인트에 분노를 하는데요. 사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100표, 1000표 차이로 이게 그 승패가 가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총선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총선인데 대선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총선에서 특정 세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세대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4050이 사실상 총선을 지배하고 있고 2030 세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지난 대선이라 해봤자만 2년 전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젠더 이슈 등등 해가지고 2030의 아젠다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지배했던 그런 식이었고 그게 맞죠. 왜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세대가 2030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30의 모습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대한민국 총선을 지배하고 있는 건 4050이에요. 4050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젊은이들과 노인 이 양쪽을 가리키는 것이지 4050 세대 같은 경우는 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약자를 위한 정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자가 아니라 강자를 위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지금 4050 세대가 누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조국이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조국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툭 하면 윤석열 탄핵, 끝에도 뭐 윤석열 탄핵,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탄핵밖에 외치지 않는 인간인데. 근데 처음으로 거의 제가 느끼기에 처음으로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뭐냐면 4050을 위한 맞춤 정책을 내놨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4050에 대해서 이 조국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50은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래요. 낀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2030과 그다음에 어떤 노인 계층 사이에 낀 세대가 405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인 4050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내놨던 정책이 뭐가 있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완화 뭐 이딴 거를 얘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마련이 4050한테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게 훨씬 더 필요한 나이대는 언제? 2030 사회 초년생 아닙니까? 언제부터 4050이 낀 세대가 됐고 사회적인 약자가 됐습니까? 정치권에서 그거는 상식인 거예요. 4050은 약간의 뭐라고 할까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는 가정을 꾸려 있는 안정화된 나이대다라는 게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조국이 그런 식의 정책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나이대가 어디기 때문에 4050이기 때문에 거기 맞춤식으로 사탕 발림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도대체 2030 세대가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원인이 이준석이라고 봐요.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가 젠더 이슈를 주도했었는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몸뚱아리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2030을 갈라치기 한 거 아닙니까?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이준석이가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이 얘기를 합니까? 아닌 거예요. 2030 남성들은 이준석한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당했던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가 당대표가 딱 되자마자 그 추악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났었죠. 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습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내부 비판이라고 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겁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그냥 뭐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개국이다 뭐다 한동훈 위원장도 개국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내부 총 이게 내부 총질이지 이게 어떻게 내부 비판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얘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마지막 사전투표 직전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절단냈다. 내부 총질러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러래요.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보려고 당대표 내쫓고 비대위원장 고생시키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을 쳐내지 않았나.
이준석이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생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고생시키고 계속 욕했던 게 이준석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물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의 수준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준석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그냥 특정인 정도로만 얘기하고 이준석을 개무시를 했지만 이준석이가 제일 많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고생시켰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 취임 후 진보 쪽 인사는 한 명도 못 날렸다. 조국, 이재명 잘 걸어다니지 않나. 보수 쪽은 절단이 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내부 총질러가 아니고 뭐가 보수에다가 수류탄을 투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이재명이 됐거나 조국이 됐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세를 못 피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준석 같은 인간 때문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유승민이나 천하람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잡다한 진짜 그런 인간들이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국민의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그 타이틀로 온갖 방송에 나가가지고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는 힘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돈키호테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돈키호테가 위험한 이유는 자기 환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지금 대통령이 가장 아쉽다라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기 환상 속에 빠져있는 망상에 빠져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이준석이 아닙니까? 망상 그 자체잖아요. 나르시시즘 그 자체인 인간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조국만큼의 관종이다라는 유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고 이준석이 그 얘기를 한다?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줄 알면서도 당선시켰냐라고 묻는데 내가 윤석열이 후보가 될 줄을 알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데?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잘할 것이지. 지금 이준석이 망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공영훈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살다가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준석이가 당선되는 것보다 공영훈이가 당선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차라리 당선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도대체 이준석이 어떤 짓거리를 해왔길래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겠냐고요. 공영훈이 그렇게나 논란 많은 공영훈이 보다 이준석이 당선되는 것보다 공영훈이 당선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도대체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지 혼자 삐져가지고 어디 뭐 지방에 그냥 내려가 앉아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달래기 위해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같이 자동차에 타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이런 모습밖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공약으로 승부하겠다고. 공약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반도체 벨트. 그게 뭐 공약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이준석이 언제부터 반도체 전문가인지도 잘 모르겠고 반도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잘 쓰는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 반도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공약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민단체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선거가 다가왔었을 때 공약들을 막 내놓잖아요. 그럼 이 공약에 대해 가지고 이거 약정을 맺어라. 반드시 이 공약을 내가 실천시키겠다고 반드시 내가 이 공약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약정을 맺어라. 그리고 또 이 시민단체에서 그 공약의 현실 가능성이 뭔지 그리고 이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시민들한테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웬만한 당, 웬만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여기랑 협약을 맺거든요. 협정서 같은 걸 씁니다. 내가 이거 실천하겠다고. 그런데 당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매니페스토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당대표가 있다라고 하니 그게 바로 누굴까? 바로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준석입니다. 하다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도 이거를 맺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또한 마찬가지로 질의서에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총선에 직접 출마를 안 하다 보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게 자기 공약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재호 원내대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인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 매니페스토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혁신당에 있는 누구조차도 여기 했었냐? 이원욱이 됐거나 그리고 또 지금 뭐 양양자가 됐거나 이 사람들조차도 매니페스토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개준숙이는 답변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노를 느낍니다. 2030이 총선에서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시킨 인간이 누구기 때문에 이준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이준석 같은 진짜 이준석이 추구했던 쓰레기 청년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천하람이 추구하는 쓰레기 정치 청년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2030을 위한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이번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